아는 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일단 체열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체열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잘못된 조언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냥 0.09로 이제 갔으면 되는데 굳이 체열을 해가지고 0.14까지 네. 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진 거잖아요. 이분 역시 초범이었고 벌금 1,000만 원 나왔습니다. 음주 4번째 걸려서 정말 자포자기인 상태에서 선고를 기다렸던 분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매일 브이로그를 쓰게 반성문이 아니라 그렇죠, 되게- 직접 영상으로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촬영을 하라는. 그래서 이분 결과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란 이제 결과였어요. 구속을 피한 거죠. 자, 앞선 영상들의 공통점이 있었죠. 음주운전 처음 걸리면 벌금이 굉장히 경미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벌금 100만 원. 범죄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기보다는 뭐 범칙금 정도의 뭐로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그 정도로 아주 경미한 처분인데 그렇다면 최근에 어땠을까요? 몇 년 전 부산 해운대에서 아주 비극적인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있었죠. 소위 이제 윤창호님 사건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고요. 저희가 최근에 음주 처음 걸리신 분 사건을 하나 맡게 되었는데요. 그 사건 역시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그 의뢰인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가 그렇지 않다, 흐름이 심상치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벌금을 받은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마시고요. 좀 이제 저녁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이제 좀 술 마시는 건 좀 쉬었죠. 술 마시는 거 쉬고 좀 거기서 좀 잠도 들었다가 그러고 새벽녘에 이제 해장으로 밥을 먹고 그러고서 이제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어요. 근데 아마 아침에 식사를 해서 그랬는지 잠이 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에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잠이 들었고 그냥 뒷차들이 이제 빵빵 하다가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바로 또 그 이제 정지해 있던 곳이 지구대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음주 측정을 했고요. 생각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제법 높게 나왔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잘못된 조언을 받으신 그러니까 거예요. 처음에 본인 알코올 농도가 0.1이 안 됐다라고 알고 네, 있잖아요. 0.09 정도, 0.098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아는 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일단 체열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체열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건을 수임할 때 0.098, 뭐 0.1이 안 되는 정도로 생각하고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었는데 막상 조사를 가서 보니까 체열을 해서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8이더라고요. 0.148이면 거의 만취 수준이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느꼈던 취기나 그 다음에 호흡상으로 나왔던 것보다 체열을 통해서 측정된 알코올 수치가 훨씬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는 거보다 체열을 해가지고 주사로 이제 피 뽑아가지고 재는 그 알코올 농도가 훨씬 높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수사를 했던 경찰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는 자 용어가 이렇잖아요. 혈중 알코올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체열을 해서 거기에 있는 알코올의 농도를 측정하는 게 원래 이 법의 정확한 측정 방식이죠. 근데 체열기를 계속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이하게 호흡으로 측정을 하고 그것으로 이제 대신을 하는 건데 경찰분도 말씀하시는 게 자기가 십몇 년을 이 수사를 해봤지만 호흡 측정보다 체열한 게 적게 나온 건 본 적이 없다고.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호흡 측정이라는 것은 폐에 스며 나오는 알코올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에 녹아 있는 알코올이 폐에서 전부 다 나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호흡으로 하는 것이 호흡으로 측정하는 것이 당연히 수치가 낮을 수밖에 없고 체열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농축돼 있는 알코올까지 모두 합산을 해서 이 농도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체열을 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게 나온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조언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냥 0.09로 이제 갔으면 되는데 굳이 체열을 해가지고 0.14까지 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진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 같은 경우에 상담을 할 때 하셨던 말씀이 자기가 술을 마시고 최종적으로 술을 마신 시간이 한참 됐고 그리고 거의 잠이 들어 있었고 시간 간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내가 운전을 했을 때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걸 적용을 합니다. 정확하게 운전을 했을 때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 측정을 했을 때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운전을 하고 갔다가 잠이 들어서 예를 들어 몇 시간 후에 음주 측정을 했어요. 나중에 적발이 돼서. 그래서 몇 시간 후에 음주 측정을 했다고 하면 그 사이에 혈중 알코올 농도에 변동이 생길 수 있거든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상승기가 있고 하강기가 있습니다. 보통 한 30분 정도의 간격으로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경계선에 있을 때는 이게 의미가 있어요. 0.03, 0.08 요 경계선에 있을 때 내가 측정한 수치가 경계선에 있을 때는 내가 만약에 상승기에, 그러니까 측정한 시점이 상승기의 정점 더 높은 곳에 있었고 운전을 한 건 그거보다 더 낮은 시점에 있었다면 0.08보다는 운전을 했을 때는 더 낮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계선에 있을 때는 이런 쟁점을 가지고 취소 수치가 아니라 정지 수치다, 아니면 정지 수치가 아니고 훈방 수치다, 이런 것을 다퉈가지고 이기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0.09면요. 아무리 시간 차이가 있다고 해도 상승기, 하강기를 고려한다고 해도 그만큼 0.01 정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내가 상승기에 있었냐, 하강기에 있었냐, 이 정도는 의미가 없는. 사실관계를 보면 이제 2시 정도까지 술을 드시고 그 2시 정도 이제 노래방 가서 이제 잠이 드신 건데 적발 시간이 7시니까 5시간 정도 이제 술을 안 드신 거죠.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뭐 그 시간이 많이 흘렀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제 김호중 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김호중 씨가 이제 사고를 낸 다음에 편의점 가서 막 술을 마셨다고 막 그러는데, 그런 행위들을 조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상승기, 하강기. 근데 술을 막 마시고 이제 사고가 났어요. 술을 막 마셔요. 그러고 나서 나 지금 술 마셨어.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조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술을 마지막 마신 시점과 그 전에 운전을 한 시점, 그리고 술을 바로 마셨다고 해서 바로 그게 혈중 알코올 농도로 다 녹아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작성한 수치, 그때 호흡 측정한 수치를 가지고서 운전할 때는 나는 뭐 그런 음주 상태가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증거가 상대되지 않는 네,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조언을 받고 체열하신다거나, 아니면 적발 전에, 적발된 직후에 뭐 술을 마신다거나, 적발 직전에 술을 마신다거나, 이런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거라.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적발이 됐고 변호인을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은 했는데,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분 벌금 700만 원 나왔습니다.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마 윤창호법 발의되기 이전 사건들이죠. 훨씬 전이죠. 훨씬 전이고. 예, 근데 이제 비교가 되지 않고요. 자, 그럼 벌금 700만 원이 그럼 과하게 나온 거냐? 아닙니다. 이것도 노력을 해서 그 정도 나온 거고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분의 경우,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의 사건의 경우는 그분 역시 초범이었고 이동거리가 이분보다 훨씬 적었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비슷했는데 그분의 경우는 벌금 10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과 완전히 다르고 또 반드시 벌금이 나온다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음주가 이제 뭐 이렇게 2회, 3회 이렇게 걸리게 되면 그럼 이제 난 어차피 구속이니까 포기해야 되는가?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했던 사건 중에 음주 4번째 걸려서 정말 자포자기인 상태에서 선고를 기다렸던 분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였어요. 네 번째. 네 번째였고, 사실 이제 말하자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신 거죠. 이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무실에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오신 상태였었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음주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재판보다 거죠. 이제 그렇죠. 검사한테. 네. 그래서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시지요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항소심 재판부 고등법원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제시를 해서 음주운전 피고인을 선처를 해줬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매일 브이로그를 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제안을 한 거죠. 당신이 한 2달 동안 정말 술도 안 마시고, 그리고 이런 운전대 잡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내가 선처하겠다라고 저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선처를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반성문이 아니라 그렇죠, 되게 직접 영상으로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촬영을 하라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요구사항이었던 되게 거죠. 실험적인
그리고 선구적인 어떤 재판 진행을 한 재판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 기사를 보고 아 이런 방법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네 번째 걸리신 분한테 이제 양형에 대한 본인의 진지한 마음과 절대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한번 그런 방식으로 한번 보여줘 봅시다 라고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굉장히 오랫동안 영상 수가 매일같이, 어마어마합니다. 매일같이 술을 마시지 않고 귀가하는 모습, 그리고 운전하지 않는 모습, 또 이제 뭐 이런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모습들, 그렇죠. 그다음에 예, 이제 그런 매일 것들. 반성하는 모습. 사실 음주운전 네 번째 정도 걸리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알코올 중독자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전혀 본인이 핸들링이 안 된다라는 그러면 강력한 충격요법이 아니면 이 사람은 또 재범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뭐 답은 보겠습니다. 실형이죠. 예.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정말 진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닌 것이 내가 판사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번째 걸려서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사람하고 정말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본인이 정말 이제 다시는 음주운전 재범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람하고는 형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그 양형자료 준비, 브이로그를 찍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스스로 반성도 당연히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품이 들어간다고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하면 내가 정말 지겨워서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선처를 받은 다음에 또 한다? 그건 무조건 실형 사는 거죠. 점점 이제 계속 감옥에 있는 시간이 늘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 결과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란 이제 결과였어요. 구속을 피한 거죠. 네 번째 걸렸는데. 그렇다고 이제 안심할 수 없죠.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음주운전은 사실 습관입니다. 습관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분 경우에는 다시는 하지 않으시겠지만 이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면 만일에 이제 정말 음주에 음죄만 들어가도 무조건 구속인 거고 집행유예 기간 4년이잖아요. 4년 안에 음주운전 걸리면 2년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유예됐던 형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서 뭐 당연히 이제 조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뭐 이제 추가 형량까지 들어가면 그렇죠. 한 1000일 동안 바깥 세상 못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건들을 보면 과거에는 뭐 벌금 100만 원, 200만 원이면 끝났던 그런 초범인 경우에도 1000만 원 가까이 벌금을 낼 수도 있고요. 사실 1회 걸린 사람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검찰에서 정식 기소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그럼요. 생기고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냥 약식으로 벌금 내라는 게 아니라 재판을 받으라고. 그리고 뭐 두 번, 세 번째 걸렸을 때 뭐 벌금을 또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공식이 없어요. 이제 없는 거예요. 구속될 수 있는 본인이 거고. 얼마나 진지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형량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벌금이요. 운전자보험 이제 가입했으니까 뭐 거기서 나오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은 운전자보험에서 벌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에 단속이 됐다. 또 혹은 내가 전과가 있다. 이런 분들 꼭 본인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이 재범이라는 것이 얼마나 재판부나 수사기관에서 안 좋게 보는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셔야 되고요. 하시면 안 되죠. 예,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자, 그리고 음주운전 했을 때 아주 예전에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 걸린 거면 크게 이제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네, 부칙상으로 보면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걸린 것부터 횟수를 세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면 뭐 23년 전의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음주 2회가 되고요. 면허도 취소되고 그다음에 이제 음주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가중처벌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네. 음주운전 없는 2025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무법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